방 안에서 낯선 물건이 제 시선에 사로잡았습니다. 침대역 탁자 외에 놓인 상자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들었고 온몸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 전 수술을 받았기에 우리 집에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고 있던 상자를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사연 들려준 남자 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6살입니다. 한평생 많은 내를 겪으며 살아왔고 이제는 암진단을 받아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비슷한 일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제가 20살이었던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를 때였습니다. 젊고 혈기왕성했던 저는 사랑에 빠져 결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은 마치 다른 사람의 삶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모든 것이 벅차고 설레는 경험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둘 다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고 아내는 관광 호텔에서 룸메이드로 일했죠. 우리의 수입은 늘 빠듯했지만 돈이 부족하다는 게 결코 행복까지 가로막지는 못했습니다. 주말이면 남산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보냈고 퇴근길엔 포장마차에 들러 소주 한 잔과 함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더군요. 그때 우리는 사랑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힘들 때면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고 웃을 일이 생기면 함께 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순간만큼 순수하고 따뜻했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IMF를 겪은 후 제 삶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승진하며 현장 소장이 되었고 수입이 이전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쉴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 시점부터 저희 관계에는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늘 바빴습니다. 밤늦게까지 현장에 남아 일했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죠. 반면 아내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저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서로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조차 줄어들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레 변해 갔습니다. 예전처럼 서로 바라보는 설레는 감정은 희미해졌고 한 집에 사는 친구처럼 무다한 사이로 변했습니다. 관계도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그 사랑은 어딘가 건조하고 감정이 옅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 저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주말 한두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기 위해 시간을 비웠어야 했고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건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안정적인 삶을
만드는 것이 곧 사랑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완전히 틀렸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만큼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던 겁니다. 지나고 나서야 아내와의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현장에서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죠. 아내는 늘 그렇듯 저녁을 차려두었고 TV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야구 경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히 아내와 대화를 하는 뒤 작업복을 갈아입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낯선 물건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침대 옆 탁 위에 놓인 놈상자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멍해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들었고 온몸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기에 그 광경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그 작은 상자는 우리의 지난 세월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몇 년 전 주술을 받았기에 우리 집에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손끝이 털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쿵강거리며 귀가 먹먹해지고 머릿속이 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제가 들고 있던 상설이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거실로 나와 아내와 마주했을 때 그녀의 표정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에 들린 상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 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울먹이며 모든 것을 털어 놓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전식장 동료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동안 그들은 우리 집에서 그리고 우리의 침대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19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그럴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이 꿈이길 바랐지만 그녀의 흔느낌과 제 손에 들린 상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왜?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었을 때 아내는 눈물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에게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고, 매일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로웠다고, 우리의 관계가 자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칼처럼 가슴을 후협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TV만 보며 혼자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 괴로웠다며 그 틈에 찾아온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위안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저를 이해시키기는 커녕 남편으로서의
책임감과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산산 조각내 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울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그 순간에는 제 감정을 숨길 수도 통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어떤 옷도 지갑도 챙기지 않고 그저 무작정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몇 시간이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 보니 머릿속에서 지난 19년 동안의 기억들이 마구엉고 저마다 다른 목소리로 제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결국 회사 사택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며칠을 묵으며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재산 분할은 별다른 중돌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혼 신고를 마치던 순간까지도 저는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봐왔습니다. 이혼 도장이 지키는 순간에도 마음속에서는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미련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19년의 결혼 생활은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법적으로는 깔끔히 정리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도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그 상처를 쉽게 아물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회사 사택에서 지내며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있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는 분노와 배신감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울음과 사과가 내가 느꼈던 고통의 무게를 대신할 순 없었습니다. 며칠 후 현장에서 동료와 커피를 마시던 중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같은 단지에 사는 그 남자랑 전 사모님이 자주 보인다던데요. 뭐 둘 다 이제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그때 참 뻔뻔하다 싶기도 하고 그 말이 제게 꽂히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 피와 땀으로 마련한 집이었고 우리의 추억이 쌓여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태연히 함께 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가 내게 준 상처가 아직도 선명한데 그녀는 벌써 새로운 관계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전 아내와 불륜상들과 함께 웃고 있을 광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조해서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데 없이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당장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 싸울 수도 있었지만 그건 단순한 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들의 가벼운 행복이 산산조각 나고 자신들이 내게 준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내의 불륜 상대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그에 관한 익명의 제보를 남겼습니다. 기사 직원 9개 씨가 업무 시간에 외부에서 불미스러운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를 남기면서도
널리는 손을 억누르느라 애를 먹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일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저를 부추였습니다. 이후 불륜 상대의 가족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살른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찬지. 같은 한지 주민으로서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묘지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불륜 상드는 직장에서 불미스러운 소문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고 아내 역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상한 눈초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불륜 상대의 관계는 틀어졌고 그들은 점차 스스로 무너져 갔습니다. 북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였나? 제복을 벗고 돌아온 구처럼 저는 목표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에 빠졌습니다. 40대 중반에 이르러 저는 완전히 망가져버린 상태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현장 소장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동부를 받았고 평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손으로 쌓아 올린 성취였지만 더 이상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실패한 남자, 무능한 남편이라는 생각뿐이었고 그 무게를 견딜 힘도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거울을 보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표체한 얼굴과 붉어진 눈과 늙어져가는 몸뚱이가 눈앞에 나타날 때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아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내가 저를 떠난 것도 이해가 간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처음엔 잠들기 전 소주 한 잔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잔으로 끝나는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새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되고 결국 매일 밤 술에 취해 잠드는 게 제 유일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취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아내의 말들이 계속 맴들었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즐겁지 않아. 내가 외롭다는 걸 당신은 모를 거야. 그 말들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술을 마시는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을 잠시나 잊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를 피하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 냄새가 심한데 어떻게 일을 해? 저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런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이 그런 말을 더 많이 하길 바랐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몰골이 망가져야 아내가 저를 떠남게 당연하다는 어딘가 편한 핑계가 될 것 같았거든요. 주말이면 술에 취해 지방도리터 벤치에서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지나가는 행복해 보이는 부부들을 보며 저는 초라함과 비참함에 결국 고개를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걱정하며 새로운 사람을 주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렸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날 자신이 없었거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아내가 남긴 말들은 제 자존감을 철저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아내가 살던 아파트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한때 꿈을
꾸던 우리 집이었고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우리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불 켜준 창문을 보면서 있자니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안에 또 다른 남자가 있을지도 몰라. 그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벽에 기대어 그대로 토해 버렸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심장. 소리가 제 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술로 무뎌진 몸과 망가진 마음을 이끌고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이런 생활이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술은 더 이상 위안이 아니었지만 끊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고 저는 완전히 고립된 채로 살아갔습니다. 건강은 나빠질 대로 나빠졌습니다. 간 수치가 계속해서 위험 수준까지 치솟았고 병원에서는 경고를 거듭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얼마 못 삽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스러운 삶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50대 중반 검진에서 의사는 제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술을 끊던지 아니면 선택하던지.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을 처음으로 돌아봤습니다. 아내의 배신이 제 삶을 무너뜨렸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제가 제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저는 그녀를 핑계로 제 인생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서야 저는 제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라도 일어서야 하는 거 아닐까? 그녀는 이미 내 삶에서 사라졌는데 왜 내가 나까지 버려야 하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술을 데려 놓았습니다. 그 결심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게 선택이 여지가 없었습니다. 을 기다리며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삶의 마지막 조각이라도 붙잡아 볼 것인가? 그 선택은 이후 제 삶을 다시 써내려가게 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술을 굶고 저는 조금씩 삶을 다시 살아보려 했습니다. 처음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나이도 있고 과거의 상처도 너무 깊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를 만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다시 사랑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붕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걸어온 힘든 길을 이해해 주었고 과거의 아픔을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활발하진 않아도 그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는 마음이 더 소중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게 깊은 위로가 되었고 저는 그녀와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작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고 그때만 해도 저는 이 결혼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나죠. 재연을 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고 저는 항암치 위로로 몸이 빠르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제 곁에서 헌신 쪽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믿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에 그녀의 휴대 전화가 울렸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저는 잠길에 그녀가 전화를 받고 이상하게 서두르며 밖으로 나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이고 같은 일이 반복되었죠. 제가 물어볼 때마다 그녀는 친구가 힘든 일이 있어서라며 얼어무렸습니다. 점점 의심은 커져 갔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는 그녀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텔로 들어서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왜? 또다시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부정할 수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온갖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설마 또다시 이런 일이 겪게 될 줄이야. 그녀가 제게 준 따뜻한 말들과 헌신적인 행동들이 모두 거짓은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앞에서 들었던 두 사람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녀가 다정하게 그의 팔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고 나니 그제야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또다시 이런 상처를 받아야 하는 걸까? 그날 밤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대화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고 뽑고 싶었죠. 당신 대체 어디서 누구를 보고 온 거야? 하지만 그녀는 제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표정을 굳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다잡고 그녀와 정면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내가 뭘 봤는지 알아?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랑 있었던 게 무슨 문제인데? 그 순간 저는 그녀가 이미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죄책감도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을 날 위해 아무것도 못해줬잖아. 나는 지금도 경관호만 하고 있잖아. 당신은 아프고 난 행복하지 않아. 그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다 겨우 아래 꺼냈습니다. 그럼 왜 나와 결혼했어? 날 떠나도 되잖아. 왜 굳이 나를 두고 이런 식으로 그녀는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난 당신이 약한 사람이라 떠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모르겠어.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자존감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나는 또다시 버려진 존재가 되어 버렸고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루를 보냈고 여전히 제 옆에서 제 밥을 차리고 제 약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제게 보인 관심은 단지 책임감일 뿐 진심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며칠 후 그녀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따라갈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녀가 나간 문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나는 늘 이렇게 사랑에 실패하는 걸까? 내가 극복하고자 했던 모든 노력은 결국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었을까? 그날 밤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술을 입에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다시 시작되면 저는 아마 이번엔 정말로 끝장날 것이니까요. 이 두 번째 상처는 첫 번째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지만 이번에는 허탈감과 공허함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원망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떠나는 걸 지켜보며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람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제가 그녀를 붙잡지 않은 이유도 제 삶을 다시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원만큼은 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 실패로 끝난 것도 제가 암호로 인해 가까워지는 것도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다만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때로는 그 누구도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요. 누군가의 배신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거나 잘못했어가 아닙니다. 삶은 언제나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잔인함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에 너무 많은 것을 걸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를 더 사랑하세요.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습니다. 저를 떠난 사람들, 저를 배신했던 이들 모두를 놓아주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지만 저는 스스로를 용서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던 여러분만의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려주는 남자 사들이었습니다. 입니다.